오늘 두 가지 법률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선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죠. 그리고 전 남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손수호 변호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정경심 교수 관련 이야기 좀 여쭤보죠.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국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검찰이 7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또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예. 검찰이 오늘 이 구형 의견을 밝히면서 굉장히 좀 강경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 법치주의 확립의 계기가 되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청한다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예. 특히 선고는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매우 강한 비판을 내놨어요. 특히 우선 표창장 위조 등 혐의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학벌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다. 예. 또 실체적인 진실 은폐를 위한 형사처벌 회피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조국 전 장관의 과거 SNS 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예. 또 사모펀드 등 관련 의혹 관련해서는 이거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거짓 보고를 통해서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거다. 죄질이 무겁다라고 했고 또 민정수석 비서관의 배우자로서 공적 지위에 따른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하면서 매우 강한 어조로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과도 비슷하다 이런 말도 했다면서요? 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계기를 언급하면서 그러한 표현을 썼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형사권이 발동된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그와 유사한 게 바로 국정농단 사건이었다라고 한 건데 이게 사실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근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거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중형 구형의 근거를 밝히기 위한 건 물론일 테고 또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는 비난, 예. 또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로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너무 과한 수사를 한 거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라는 예. 비난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정치적이다가 없던 수사라는 의견까지도 밝혔는데요. 특히 검찰이 한 그 굉장히 좀 다양한 이야기 중에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금력이 있는 범죄자의 천국이 되고 부정부패가 만개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예. 오늘 검찰이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하고 싶은 말을 모아서 다 이제 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그런데 자녀 입시 비리 건 관련해서는 이번 재판에서만 다뤄지는 부분인데 이 사모펀드 투자 관련돼서는 조범동 씨 재판에서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범동 씨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경심 씨 문제는 거의 다 무죄가 났단 말이죠.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그랬고. 그런데 이번에 이 판결에 검찰은 이걸 전부 다 유죄로 봤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검찰은 오늘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그 모든 혐의가 다 유죄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 관련 부분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만 또 재판이라는 게 재판부에 따라서 같은 1심이라도 또 피고인이 다르니까 다른 판단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또 이런 주장하는 거는 일견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번 재판에서 그런 다른 기존에 있었던 재판과 상반된 정반대되는 판결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호인들이 굉장히 또 날카롭게도 반박을 펼쳤습니다. 예. 오늘은 구형이고 언제 결과 나옵니까? 이제 다음 선고기일이 이제 잡혀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검사와 이제 피고인의 주장이 시종일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검사가 의견 밝히는 동안에 일부 방청객들이 이제 좀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또 어떤 방청객은 또 감시 재판에 넘겨져서 처벌은 피했습니다만 이게 이 사건이 정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결국 정치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그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또 국론이 또 분열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이미 선고됐고 그 후에 고유정이 항소하고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선고형이 동일하게 유지된 건데요. 작년 5월에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점, 이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유정 피고인이요,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은 이미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살인죄의 유죄 판결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만 중요한 건 살해에 이르게 된 경위였습니다. 즉 우발적이었냐 계획적이었냐,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형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고유정 피고인은 전 남편이 펜션에서 성폭행을 시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하지만 1심부터 이번까지 인정되진 않았어요. 예.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고유정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뭐 범행 도구, 또 방법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검색을 했고, 또 수면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에 인정된 그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서 구매한 점까지 다 볼 때 치밀하게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판부는 최종 판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유족들은 당연히 고유정을 극형에 처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아마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인정됐다면은 그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무기징역이 나온 거 보니까 의붓아들 살해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1, 2, 3심 모두 인정됐습니다만, 예. 의붓아들 살해한 혐의는 1심에서부터 무죄가 나왔고 2심과 3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특히 조금 전 진행자의 언급대로 2심 판결 선고하는 도중에 이 피고인 고유정의 현 남편이 법정을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자신의 아들이 고유정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게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법정을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당시에 그 간접 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예. 하지만 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오늘로써 최종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형사재판의 원칙상 검사가 범죄의 증거를 제시하고 또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야만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무죄라는 게, 우리 법상 무죄 판결이라는 게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의 의미라기보다는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예. 이노센트가 아니라 낫길트라고 보시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아들의 사망 원인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뭐 여러 상황을 볼 때 그 사망한 의붓아들이 당시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예.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또 만약에 누군가 일부러 압박을 해서 살해했다 하더라도 그걸 고유정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결국은 1심부터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예.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의심이 들고 간접 증거는 뭐 정황적 증거는 있으나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 무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직접 증거가 예. 없어도 간접 증거만 있어도 예.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충분하다면은 그 부분만, 간접 증거만 모아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사건은 간접 증거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유죄의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유족들이 무기징역형에 반발한 이유는 무기징역형이라는 것이 뭐 가석방 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지적하는 거죠. 법리적으로는 사실 무기징역이 종신형은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 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가석방 가능성도 열려는 있죠. 다만 수용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등등, 또 간접적이지만 국민들의 여론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들의 입장, 무기징역도 굉장히 중형입니다만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어차피 사형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예. 상황에서 예. 무기징역은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한 형이다라는 그런 판단도 그렇게 완벽하게 틀린 말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선거가 올해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히나 이번 미국 대선은 역대급 혼전 양상입니다. 어제만 해도 트럼프의 승리가 유력해 보였는데 오늘은 또 바이든이 주요 경합주 곳곳에서 역전하면서 끝날 때까지 누가 당선이 될지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점에서 이제 바이든의 승리는 결정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면은 또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뭐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말했잖아요. 마법처럼 사라졌다고. 예.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이미 그러니까 이제 CNN을 보니까 각 카운티까지도 다 분석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 판세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트럼프의 우위를 점쳤지만 그러나 내부 캠프에서는 이미 이 바이든 승리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1% 미만이지만 지속적으로 차이가 유지된 데고요. 예. 나머지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지만은 거의 10% 이상은 1~2%로 줄여온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뒤집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예. 결국은 뭐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이렇게 바꾼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우편투표는 전통적으로 제가 다른 데 분석 보고서를 하나 입수한 게 있는데 보니까 우편투표는 70% 이상이 민주당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편투표가 지금 6,500만 표거든요. 예. 그럼 뭐 거의 40%인데 지금 먼저 표를 개표한 데가 우편투표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교회 지역이었고요. 예. 지금 나중에 지금 우편투표가 지금 열리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시가 있었던 거고 특히나 이제 플로리다. 지금 플로리다 29세에 걸린 플로리다를 먼저 개표를 하면서 트럼프가 가져가니까 예. 지금 상당히 착시가 있었던 거지. 원래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추세로 그러면은 근소한 차이가 아니고 상당히 높은 차이로 이 바이든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예.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우리 사정이랑 비슷하네요. 우리도 사전투표하면은 이 진보 진영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데 그런 모습. 예, 그건 어느 나라나 대부분 유사한 성향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애리조나 지역은 저번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후보를 이긴 곳인데 이번에는 바이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리조나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곳이죠. 예. 왜냐하면 애리조나는 전통적으로 이 보수가 강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존 맥케인 효과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존 맥케인 돌아가신 미국의 상원의원 존 맥케인은 보수거든요. 예. 보수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비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이가 아주 안 좋았고 반대로 보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거의 절친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바이든의 그 돌아가신 그 맥케인 상원 의원의 부인이 사실상 바이든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언급을 해서 지금 공화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지금 그 부인한테. 예. 그러니까 애리조나가 뼈 아팠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코로나의 저주가 이번에 있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그렇게 무시했지만 결국 열흘이라는 시간을 뺏기면서 박빙의 지역에서 활동을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자업자득이 아닌가 좀 싶네요. 코로나를 무시했던 효과가. 왜냐하면 그 열흘이 뼈아픈 게 그 근소한 차이들을 뒤집을 수 있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인 데는 많이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예. 역시 코로나의 저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거운동에 발목이 잡힌 점, 그 부분도 열흘이나 뺏겼거든요. 예.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바이든의 승리로 끝이 났을 때 트럼프가 불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국 전체가 갈등 양상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그런 움직임.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를 분열시킨 일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저 갈등 양상은 어쩔 수 없다. 저 정도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저도 친미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미국이 제국입니다. 예.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고 또 미국의 정치의 성숙도는 사실 우리보다 높아요. 예. 일부 잡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선거를 불복한 사례가 미국 역사에 없거든요. 예. 또 물리적으로 되지도 않는 일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숫자가 확실해지면 그러니까 270석이라는 숫자를 물리적 벽을 바이든 후보가 넘고 그리고 선거의 어떤 결과가 명확해지면 제가 보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선거 승복의 압박에 요구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뭐 가장 추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남게 되거든요. 공화당도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내전이다, 뭐 선거 불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미국을 너무 좀 수준을 낮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수준 낮게 지금 뭐 자처했습니다만 너무 미국을 뭐 아프리카 무슨 제3세계 예. 저개발 국가를 보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야, 미국의 전력이 있으니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위비 문제 또 주한미군 철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이 대통령 되는 게 우리 입장으로는 당연히 난 부분이고요. 다만 대북 문제나 북미 협상에 관련돼서는 트럼프가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위원님. 아니, 그것도 좀 다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허풍을 쳐서 그런 거지. 예. 어차피 그 전 세계 해외 미군들은 재조정 단계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주한미군도 어느 정도 조정은 될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를 압박하는 얘기를 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거고요. 예. 지금 북한 문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극적인 효과, 탑다운 방식에 그걸 노리기 때문에 그 사실 이제 협상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디테일에 약해요. 그러니까 그 비핵화의 본질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합의를 해도 부실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합의를 하고 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거든요. 예. 그럴 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피디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위험성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분한, 그러니까 바텀업 밑에서부터 잘 준비된, 그러니까 쇼를 위한 협상이나 정상회담은 안 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바이든의 경우에는 협상을 하게 되면은 안정성이 훨씬 높고요. 또 하나는 북핵 문제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빅딜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바이든의 입장을 보면 빅딜이 아니고 스몰딜. 그러니까 북한의 핵 확산을 막고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한다면 뭐 이런 뭐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 핵 군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실용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꼭 북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요. 예. 이미 북한 문제는 이제 핵을 보유한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바이든도 방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관련해서 북한은 뭐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 혹시 차후에라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핵을 개발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 도발을 통해서 도발을 하면 진변이 되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시급함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 이미 핵 개발이 끝났거든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지금 도발을 하게 되면 남는 건 사실은 군사적인 옵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 봉쇄 같은 강경책밖에 오히려 북한 문제는 더 강경한 게 민주당이에요, 역으로. 예. 예. 그렇게 보면 도발했을 때 실익이 없고 예. 지금 경제난이 너무 심하거든요. 예. 수해 코로나. 예. 그렇기 때문에 무모한 도발을 했을 때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을 했을 때 위험성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리고 협상도 하기 전에 미국 신정부를 자극할 이유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워낙 북한 문제를 방치하면 뭐 어떤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생계형 도발을 할 수는 있겠죠. 관심을 가져달라는. 예. 그러나 당분간은 좀 지켜볼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위험 부담을 떠안지는 않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맞춤으로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는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요, 지금 뭐 바이든이 됐다고 그래서 외교 안보 라인을 조정. 이제 왜냐하면 외교 라인 쪽 강경화 외무장관을 빼고는 지금 안보실장, 국정원장, 이 통일부 장관 모두 지금 바꾼 상태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이 강경화 장관만 빼고 모두 총출동해서 미국에 갔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바이든 후보 측하고도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로서는 이제 권력 공백기를 예.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자 신분인 관건은 바이든, 또 당선자 신분인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 라인을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견인하는, 그러니까 당선자 신분으로도 얼마든지 접촉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공백기를 메우는 노력이 지금 제일 중요한 예.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인물 교체보다는 지금 미국 정권 교체기에 이 공백기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이게 지금 비핵화 협상을 예. 견인하는 과제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과거 오바마 때 이제 같은 오바마 파트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오바마 정부 때 이거 한미일 동맹을 세게 얘기했단 말이죠. 뭐 전략적 예, 연대도 예. 얘기하고, 그리고 좀 일본과 좀 가까이 지내고 우리는 멀리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 좀 섭섭한 얘기지만 착각을 하고 있는 게요. 예.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 일본은 핵심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보면은 뭐 왜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동등하게 대하지 않느냐 그러지만,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거점이 일본이거든요. 예. 물론 우리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뭐 일본 성향이 강해지고 우리를 홀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큰 한반도 정책, 큰 한반도 대아시아 정책, 중국 견제라는 그 정책 기조에는 큰 차이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하고 일본이 계속 사이가 안 좋으니까 또 미국이 뒤에서 또 압박을 가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어서 말이죠. 근데 이제 일본, 지금 이 문제는 미국도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 한쪽을 압박해서 양보시키거나 한쪽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두 문제 다 국제관계를 넘어서는 게 국내 정치거든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여기서 물러서면 국내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예, 때문에 그렇죠. 양쪽 다 미국만을 안 됐죠. 그러니까 아마 일방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